요즘 상담을 해보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소식이 쏟아지는데 이제 대출은 끝난 것 아니냐고요. 잔잔할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가 진짜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대출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 막혔다면 왜 어떤 부동산은 계속 대출이 나올까요? 같은 시기, 같은 시장, 같은 규제 속에서도 누구는 계약 직전에 멈추고 누구는 잔금까지 끝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아파트는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자산은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2026년 4월 1일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면 불안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묶겠다고 했고, 특히 다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는 집을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을 끌고 가는 것도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겁을 먹고 움직임을 멈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예전 같으면 검토라도 해보자고 하던 케이스를 지금은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조금만 애매해도 어렵겠다고 하고 조금만 설명이 부족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시장이 완전히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뉴스 헤드라인과 조금 다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조건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소득이 나오고 신용이 심하게 나쁘지 않고 담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은행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에 더해서 구조가 맞아야 하고 구조에 더해서 접근 방식이 맞아야 하고 접근 방식에 더해서 타이밍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는 사람은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유튜브를 통해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위치한 20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대출이 막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장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20억짜리 부동산이고 거기에 잔금 대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것 아니냐고요. 물론 아파트였다면 각종 규제로 시작도 못하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담을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부동산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등기상 어떤 용도로 잡히는지 저는 여기부터 봤습니다. 결과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이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부동산이고 오피스텔도 부동산이니 대출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가계대출 규제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LTV, DSR, 총량, 만기 연장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번 발표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버티던 사람들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접근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름만 오피스텔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지, 왜 사는지,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순한 주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및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료와 사업계획 흐름을 함께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제대로 세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차주의 소득 증빙과 기존 자산 상황,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오피스텔의 입지적 특성을 같이 보면서 은행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여의도라는 입지는 단순 주거보다 업무와 사무 기능에 대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자산을 사업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결과 매매잔금 기준으로 최대 75% 수준인 14억까지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4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실제로 요즘은 5억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4억이 가능합니다. 4월 1일에 발표된 규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강하게 겨냥하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아파트 중심의 가계대출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기적 성격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는 자금,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진 자금까지 정부가 똑같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자료에서도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일부 정책금융이나 생산적인 영역은 예외적으로 보겠다는 방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은행 입장에서도 무조건 대출을 다 끊는 것이 아니라 내줄 수 있는 대출과 내주지 말아야 할 대출을 더 강하게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별 기준을 모르고 접근하면 뉴스만 보고 겁먹고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준을 이해하면 남들이 다 막혔다고 할 때 오히려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물건 다음에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먼저 찾고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이거 대출 나오나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그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출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물건이 어떤 자산인지,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업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내 소득과 자금 흐름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걸 먼저 정리한 뒤에 물건을 봐야 합니다. 이 순서 하나로 결과가 갈리며 실제 상담에서도 이 차이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정부 발표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과 제재 강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겁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사업자 대출도 막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편법을 잡겠다는 것이지 정당한 사업 목적까지 다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업장으로 쓰고 실제 사업 구조가 맞고 상환 능력이 입증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막을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핵심은 편법이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에 맞는 구조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온투업 같은 대체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는 흐름도 시장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즉 정부는 한쪽을 막으면서 다른 한쪽은 제도권 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길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겁먹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막았고 어디를 남겨뒀는지 읽어내야 합니다. 여의도 20억 오피스텔 사례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대충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워진 시장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장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대충 아는 사람은 밀려나고 정확히 아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느냐가 아닌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은행에 가면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해지고, 유튜브를 봐도 다들 규제 이야기만 하니까 점점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능한 길도 같이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왜 누구는 되는지부터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규제는 전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쪽을 강하게 죄면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읽어내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보고, 자산의 성격을 다시 보고,
대출의 입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정교해질 것이고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깁니다. 준비된 사람은 규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담보대출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느 뱃사공이 유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가 진짜인지 바로 드러납니다.